최근 중국의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아디가 생성형 AI 딥시크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볍고 저렴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전반에 관여할 예정인 만큼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비아디와 딥시크의 협력이 자율주행 업계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아디가 자율주행 시스템 보급을 천명했습니다. 딥시크를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한 이유와 또 이러한 결정이 자율주행 업계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그러면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해서 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규칙형 AI가 적용돼 있다라고 하는데 생성형 AI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자율주행차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인간하고 동일하게 판단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앞에 트럭을 따라가는데 트럭에서 물건이 낙하가 됐다. 인간이라면 긴급하게 회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자율주행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불가피한데 생성형이 들어가면 이거를 학습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회피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개념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그저 탑승자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로 생각이 돼서 비아디도 생성형 AI를 탑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듯 자율주행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개인정보 보호는 또 어떤 주체가 하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우리 정부가 좀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점차 개인화 맞춤형으로 진화한다는 건 개인의 정보를 AI가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걸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악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항목까지 서비스 사업자가 처리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그 주행 경로하고 운전 습관은 당연히 하고요. 방문 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습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격과 생활 패턴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아디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 탑재를 중국 내에서만 일단은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고 아마 각 나라에 진출할 때 그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아마 각 나라와 직접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비아디가 한국지사를 설립했고 아토3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고 추후에 만약에 사용이 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또 협력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행하는 과정에서 쌓여지는 거는 그 데이터가 주행자, 즉 운전자의 소유인 거냐 네.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소유인 거냐 이 문제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결론 내기는 꽤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네네.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테슬라가 중국 자율주행 라이선스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현지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중국 진출 차질이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앨런 머스크는 중국 사업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중국이 이 문제를 무역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모든 데이터를 중국에서 받은 걸 미국으로 보내야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것이 미국으로 가는 정보가 과연 맞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유출을 금지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원래는 90%까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역 갈등 때문에 일단 중국 정부가 한 단계 스탑을 시켜놓고 호흡을 멈춰놓고 한번 보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상황을 보면서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 내에서 구현돼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일종의 지렛대처럼 잡고 그 상황을 관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사업이 좀 위축이 되고 판매량도 저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테슬라 전체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난해 글로벌에 판매된 게 178만 대인데 그 가운데 36.7%인 65만 7천 대가 지금 중국 내 판매고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90만 대가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도 만들어서 올해부터 연간 한 1만 개 정도를 만들어서 중국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과 배터리 사업 부분만 놓고 보면 중국 사업 비중이 꽤 커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머스크의 역할이 매우 애매해질 것 같은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행인 여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앨런 머스크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당연히 나겠죠. 또 미국 편을 들면 중국 정부가 분명히 테슬라 전기차 사업하고 배터리 사업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 과연 좋은 배팅이었냐 이걸 두고도 최근에 이제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막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역 협상 카드로 중국은 얼마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편에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 그리고 기반 구축에 좀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한 4,32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 이제 미래 연구개발하고 우리 먹거리 사업에 하겠다는 건데 크게 보면은 뭐 세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는 그 속도를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하겠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전기차를 사면 그게 청년에 한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중대형 자동차 중에 친환경 기준에 못 들어가는 즉 연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차종들이 있는데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중대형 전기차도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구입할 때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취득세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수소 부문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소 전기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지 않는 건 그 충전의 불편성도 있지만 사업자가 많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수소라는 연료 가격 자체가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방법은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27년까지 레벨 4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하고 모터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한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그만큼 산업에 R&D 쪽에다가 무언가 자금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고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 기저의 역할을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약 한 30% 이상 증액한 한 약간 8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그 2차 전지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차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소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광물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광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재 광물의 내재화를 상당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해외에서 광산 자원 많이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 소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그러니까 기초 합성 물질이죠. 그런 거를 만드는 공장과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해서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가져가겠다는 게 이번에 산업부의 발표의 요약 내용입니다.
네, 현재 미래차를 확보하고 또 우리나라 차원에서 FSD를 육성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은 다행이긴 한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조금 더 육성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현명하게 구축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